안녕하세요. 막프로입니다. 좀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까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많이 이슈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갑자기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 정치적 리스크의 향방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졌어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흐름대로 가게 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편 관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제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 이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어쨌든 지난주에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공매도 이 자금에 대한 패시브 자금, 공매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물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 공매도가 막상 재개가 되게 됐을 때 결국은 뭡니까? 공매도가 뭐예요? 결국 근본은 뭐냐면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숏배팅을 하는 거예요. 내려갈 것이다. 너무 비싸다. 이게 바로 공매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비쌉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결국은 이제 당장 다음 주에 공매도 재개가 되게 되면 현물이 들어오지 않았던 패시브 자금이 액티브 자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다. 액티브 자금은요, 공매도가 시작이 됐을 때 들어오는 자금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추천주 영상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왜 올라갈 것이며 우리나라 시장이 공매도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영상을 짤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주도주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어떤 좀 주식을 사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서부터 촬영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시청하셔서 도움을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영상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짧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근본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자,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까요? 내려갈까요? 보편적으로는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재개 직전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주서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걸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정치적 리스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은 만큼 다음 주에 상승폭이 좀 더 가파를 수가 있겠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에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 여전히 관세 리스크가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정치적인 요소, 대북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6만 원이야. 근데 최근에 5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관세 리스크, 언제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요. 우리가 미국 대선 때 트럼프 관련주를 트럼프가 막상 당선되기 전까지는 못 샀습니다. 왜?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리스크 뭐 저평가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완전하게 해소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자, 그럼 언제 들어올 거냐 이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결국은 이 불확실한 요소가 해소되고 나서 들어오겠죠. 왜? 해소되면 불확실한 요소만큼 상승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해소가 안 되면 주가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산 외국인들은 요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죠. 근데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하방에 베팅을 하게 됐을 때 요만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현물을 산 만큼 하방에 베팅을 하게 되면 손실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였다? 바로 공매도다. 그래서 공매도가 가능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국인들이 주체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떨어져도 수익이 나니까 삼성전자를 안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도, 미국, 대만, 심지어 일본보다도 주당 순이익이 높아요. PER이라고 하죠. 한 주당 가지고 오는 그 돈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죠? 우리나라의 실제로 주가를 보게 되면 정반대죠.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소들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에 우량 기업들이 많습니다만
주가 형성이 돼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뭐 200조, 300조, 400조여도 이게 비싼지 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결국은 한 주당 삼성전자에 한 주당 벌어 들어있는 돈이 얼마냐. 이게 사실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도 훨씬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있었던 요소들, 이렇게 시장이 저평가돼 있는데도 못 들어오는 요소들을 공매도로 인해서 해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 공매도가 가능해지네. 하락해도 리스크가 없는 시장이네. 이렇게가 되는 거고 그러면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기업이 많이 있는 그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저평가 시장이자 공매도도 가능하다. 저평가라 그래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공매도로 막아준다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베팅할 근거가 늘어난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됐을 때 거품이 많이 끼어져 있는 시장에서는 하락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2차 전지가 한창 고점에 주가가 위치를 했을 때 2차 전지 언제 상용화 되느냐라는 이런 리스크가 나왔을 때 굉장히 급속도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아니었어도 완만하게 하락을 했을 것이지 사실 공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줬을 때 이렇게 하락을 했을 거였던 걸 공매도가 좀 더 급속도로 하방을 과격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됐을 때 우리가 결국은 저평가 기업들 위주로 저평가 섹터 위주로 그리고 이렇게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많은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저는 그 주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TC본더 한미반도체 독점 체제를 하나 세미텍이 깨주면서 삼성전자의 이제 HBM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이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저전력 D램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는데 저전력 D램으로 이제 HBM에서는 삼성전자가 패배를 했습니다만 이제 SK하이닉스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걸 이제 삼성전자가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자세한 이 밸류체인 관련된 영상들이 다음 주에 좀 촬영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들어와서 결국은 하방에 베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들어온다? 근데 실제로 떨어지면 공매도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사라고 하는 게 맞느냐? 결국은 관세 리스크, 이게 가장 크거든요. 결국은 탄핵 정국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관세 리스크는 마무리가 아직 어떻게 될지 가닥조차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관세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만 해소가 되게 된다면 여기서 패시브 물량 들어오고 관세 리스크 해소되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보편 관세가 가장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결국은 관세 리스크, 이게 해소가 되게 됐을 때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관세 부과가 돼도 저는 시장에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공매도도 공매도지만 관세 리스크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저는 시장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 설명을 좀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중국에 계속해서 관세를 매기니까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뭐 멕시코, 캐나다 이쪽에도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할 거고 왜냐면 우회해서 수출을 하니까. 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다 하고 나면 다른 나라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그 관세로 트럼프가 결국은 40% 50%까지도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요거를 가지고 미국에 돈을 갚겠다. 근데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관세 40% 50% 때리면 회사 입장에서 이거는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00짜리 자동차를 팔아서 어떤 A 기업이 $2,000를 남겼다고 해볼게요. 근데 관세를 10%만 적용을 시켜도 이렇게 될 거거든요. 판매가 $10,000 그대로 갈 거고 관세 $1,000 더해서 결국은 영업이익 $2,000는 고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0였던 자동차를 $11,000에 사게 될 거예요. 근데 40% 50%를 매겨버리면 자, $10,000였던 자동차가 $14,000, $15,000 거의 물가 상승률이 50%에 가까워질 거거든요. 미국에서. 자, 미국이 그 돈으로 갚으면 뭐하냐. 물가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가 휘청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트럼프가 모를까요? 기업가인데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결국 트럼프의 의중은요, 채권을 비싸게 팔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1 공약이 뭐냐면 관세가 아니에요. 관세는 부수적인 요소고요.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Federal Debt라고 되어 있고요. Federal Deficit라고 되어 있습니다. Federal Debt는 이제 재정 적자 누계를 말하는 거고요. Federal Deficit은 재정 적자, 말 그대로 그 당해년도의 재정 적자를 말을 합니다. 요 당시가 2019년, 2020년, 2021년 요 3년 동안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요때 뭐냐?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요때가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적자를 엄청나게 내놔서 재정 적자의 누계가 이 파란 선만큼 늘어나니까 이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왜냐? CBO forecast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단계다라는 겁니다. 15를 도달하게 되면 국가의 위험한 그런 신호다라고 좀 해서 결국은 이거를 여기까지 가지 못하게 꺾어내겠다는 겁니다. 꺾으려고. 그리고 이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제 관세 얘기를 했던 거고 채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채권, 이 채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채권이요. 결국은 금리 또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기준금리 4.5%였는데 4.0으로 낮추게 되면 기존의 채권이 어떻게 됩니까? 더 비싸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물가가 오른다 그랬죠?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랐을 때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난달까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채권 매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채권 매입을 끝내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세 매길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금리를 낮출 명분이 생기거든요. 이제 다음 FOMC에서 금리를 더 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매입해놓은 이 채권의 가치는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부채를 상환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파월 의장이 한 번 FOMC 할 때마다 뭐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안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미국 국채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에 트럼프의 의중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나오는 관세가 실제로는 저는 중국 쪽에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친중국 국가에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론 보편 관세가 부과가 돼도 기업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국채의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국채를 가지고 트럼프는 국가 재정을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최근에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환율 리스크가 생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빚이 많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게 됐거든요. 자, 근데 추가 금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의 금리 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리 차 극복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채권을 어느 정도 매도를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관세 면제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가 금리를 내렸을 당시 요 아랫골이 달린 거 보이고요. 요렇게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주르륵 해서 요 라인까지 떨어졌었는데 요 라인 이상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출 명분이 생기게 되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 얘기가 나온다는 악재입니다. 근데 관세 얘기가 나옴으로써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면 그건 우리나라한테 호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습니다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관세 리스크가 결국은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은 제로금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말 그대로 떨이가 가능해요. 돈을 엄청나게 찍어댔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장을 돌리는 것 자체가 손해예요. 중국보다 훨씬 더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생산 단가도 그렇고요. 뭐 인건비도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는 게 적자니까 지금 공장
요 가동이 중단돼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이제 이창동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낮춰서 중국 제로금리라 그랬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가면 우리나라 물가도 더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왜냐? 이자 낼 돈이 줄어들고 그리고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간의 이 가치를 또 맞출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들이 또 경쟁력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로금리를 꺾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꺾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중국이 통화량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2024년에서 5년 넘어가는 사이에 위안화를 거의 68트릴리언, 68조를 발행을 해놨던 걸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물량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말 그대로 중국은 터집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계속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중국 쪽에 공략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만 관세 공략을 해주게 되면 중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깔아놓은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중국산 디램이라든지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수혜로서 하나둘씩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전을 하라라는 것은 이제 중국 쪽을 견제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아니라면 뭐 어디서 가져옵니까? 멕시코 아니면 캐나다거든요. 근데 멕시코 아니면 캐나다가 중국과 관련돼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미국 이전 압박 자체가 중국 쪽에만 공격적인 관세를 하겠구나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친중 국가들한테만 관세를 부과를 하겠구나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국이 최근에 이 AI 관련해서 특히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아마 이 부분에서 좀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에 요만큼 거의 3배, 300% 가까운 수출량을 공개를 했는데 왜냐?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가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미 미국 쪽의 공장에서는 부품 공급 차질이 있습니다. 왜? 중국한테 부품 받아 썼는데 이거 지금 차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점으로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러한 가능성들을 보고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관세 관련된 문제들도 점차 해결이 될 문제고 우리나라가 말씀드렸었던 저평가 시장이다. 결국은 말 그대로 원래 포텐셜은 높은데 저평가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소들의 대표적으로 정치적 리스크와 그리고 관세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정치적 리스크와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게 되면 저평가 시장이 고평가 시장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의 상승의 슈퍼 사이클이 될 거고요. 우리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는 요 구간에서 다음 슈퍼 사이클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시기를 일단 힘든 3월 시기를 잘 이겨내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4월 그리고 5월 상반기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반기 그리고 2026년까지 우리가 주식 생활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그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완전 바닥을 짚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든 결국은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잡고 방향만 정해진다면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횡보할지만 정해진다면 우리 여기에 맞는 그리고 현 상황에 맞는 어떤 기업을 공략을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방향성은 상승 쪽으로 좀 잡혀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당장 올라가느냐 나중에 올라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분명히 그 주축을 할 것이다 라고 영상에서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서부터는 어떤 기업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는 영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어쨌든 힘든 시간 잘 이겨내셨다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는 한국 시장의 반등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은 영상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좀 활발한 활동 약속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